안녕하십니까. 연수원의 이현철과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제9장 보증서 담보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증서 대출 면책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면책 유형은 금융거래 확인서 오류 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정 차주의 보증서 신규 발급을 위해서 금융거래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인데, 이때 업체의 연체 사실을 누락하고 발급한 케이스는 당연히 면책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특정 차주의 금융거래 확인서 발급 요청을 전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실무자가 전산으로 그 내용을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서 연체 기록을 선택적으로 누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융거래 확인서를 발급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차주의 당행 여신 담보 현황과 대조하시고 연체 기록 여부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보증과 관련된 보증특약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특약사항 위반으로 보증부대출의 부실 후에 채권 회수를 위한 대위변제 청구를 할 때 보증특약 위반으로 면책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자금에 수반되는 보증서는 건축, 건물의 신축 행위 등과 같이 설치 대상이 비유동자산이 준공되기 전까지를 보증서로 담보해서 채권 보전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자금의 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시설 목적물이 설치되고 준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증서가 해지되거나 혹은 감액 기준의 특약이 부여되고, 또 해당 시설물의 설치나 준공 즉시 별도로 담보취득 조건을 명시하는 특약사항을 기재해서 보증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에 발급되는 보증서는 이제 이런 특약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증기관에서 명시한 담보취득 방법이나 기타 특약에서 해석상의 착오가 없도록 보증기관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셔야 하고, 특약 문구를 수정해서 그 의미가 객관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특약 내용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단 보증서가 발급되고 관련 여신이 취급이 된다면 특약 문구 수정 등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보증기관과 협의해서 특약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이 설치되는 즉시 보증서 일부 또는 전에 게시되는 조건이 일반적이라서 수시로 해당 시설 대상물의 설치나 준공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즉시 특약사항 이행을 위한 추가 채권 보전 조치를 특약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면책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증부대출의 부실로 채권기관인 은행이 보증기관에 대위변제 요청을 할 경우에 면책 사유로 인해서 대위변제가 거절되는 주요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채권자, 즉 은행의 기칙 사유로 담보 취득을 하지 않았을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당권 취득을 요구한 보증특약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로 취득을 했을 때, 특정 기계기구를 주문 제작 후에 설치하는 시설들을 지원할 때 기계기구 설치까지 보증서로 담보되다가 기계기구가 제작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그 설치되는 즉시 기존 근저당 설정에 목록 추가하시거나 혹은 추가 증설정해서 담보 취득하는 조건에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기구만 양도담보로 취득한 경우에는 면책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특약에 의해서 취득한 담보를 임의로 해지한 때입니다. 보증서 발급 시에 특정 시설 대상물을 근저당 설정해서 담보 취득하는 조건에 보증특약이 있어서 시설대 기표 후에 담보 취득은 했지만 이후에 일부 매각이나 차주의 요청에 따라서 해당 보증서에 특약에 명시한 담보물의 일부나 혹은 전부를 해지한 경우에는 면책사항에 해당되어서 대위변제 청구 시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가 담보권 설정이나 가압류 가처분 한 이후에 담보 취득을 한 때도 물론 그 면책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보증부대출의 특약사항에는 본권 취득과 관련된 담보 취득 시에
채권 최고액을 특정해서 1순위 근저당 설정할 것이라는 특약 문구를 흔히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 설치 즉시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이에 제3자에 의한 임차권이나 근저당 또는 가압류 등이 접수되고 담보 취득한 경우 또한 당연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어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자금 보증의 면책 내용을 사례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약으로 보증서가 발급될 때 그 특약 내용으로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해서 해당 보증서는 우선적으로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을 이제 명시하고 보증서가 발급된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특정 건물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기간이 약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6개월 중 그 건물이 이제 준공되는 6개월 기간 동안 채권 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물론 이미 그 준공이 되는 그 해당 지번상의 토지에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겠지만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이 이제 분할하여 이제 기표되는 동안에 채권 보전은 사실상 불가하고 향후에 건물이 준공되어서 기존 설정에 목록 추가하거나 증설정해서 사후에 담보가 취득되는 조건인데 그러한 건물이 준공되는 기간 동안에 사실상 채권 보전을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은행은 이제 채무자나 혹은 건축주에게 특정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경우에 주로 붙는 특약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시설 준공, 시설대 목적물인 건물이 준공되는 즉시 보존 등기가 되고 나서 주설정, 담보 설정을 해서 담보 취득을 하고 해당 보존서는 다 해지해 주세요. 물론 이제 100% 해지하는 기준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주담보 설정을 하면 건물에 대한 주담보 설정과 즉시 보증서 금액 중에 일부만 감액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조건들이 사실상 좀 많긴 한데 해당 케이스는 본 보증을 다 해지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정은행 A은행은 채무자가 건물을 완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나 이 대출 꼭 갚을 거니 일단 그 보증 해지 그 담보 취득 조금만 미뤄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A은행은 채무자 말만 믿고 기다렸고 대신에 채무자는 B은행에다가 1순위 근저당 설정을 해주고 폐업을 해버린 케이스입니다. 이때 이제 A은행은 당연 담보가 이미 취득되기 전이니까 우리가 이제 폐업 이후에 이제 사고가 발생되어서 해당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에다가 대의변제 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약을 정시에 이제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면책, 대의변제가 거절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은행에서 A 채권은행에서는 이제 소를 제기해서 주담보가 취득되기 전에 이미 사고로 인한 이제 그 보증 청구니까 정당하지 않느냐, 보증 책임을 물어달라고 이제 판결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판결 사례는 이제 보증기관의 보증 책임은 특약에 따라서 담보 가치만큼 면책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면 정당하다. 즉 보증기관의 그 대의변제에 따른 면책 사유가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요지는 실무자는 반드시 특약의 문구가 주담보 취득 이후에 보증 해지라는 특약의 문구가 있으면 특정한 준공기간이 소요될 경우일수록 반드시 그 건축행위라든지 그리고 담보 취득이 가능한 어떤 그 포인트를 실무자가 수시로 계속 확인하셔서 그 보존 등기가 가능한 순간에 꼭 보증이행 청구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차주의 어떤 요청 사항들에 따라서 담보 해지 등 기타 조건 변경 등은 차후에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다. 특약 이행이 우선돼야 된다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은행의 주의 의무의 정도에 대한 사례. 주의 의무를 다했느냐, 선관의 주의 의무가 어느 정도여야만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보증서가 기계기구를 설치할 때 기계기구 설치는 단순히 이제 매매와 같이 돈을 주고 그 기계를 사오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주문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문 제작 이후에 주문 제작에 따른 도급 계획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기계기구가 주문 제작 완료되고 설치될 때까지 이제 스팟으로 계속 분할 기표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기계기구가 설치할 때까지 그 시설 때는 기표돼야 되지만 채권 보존을 강구하기 위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온나
그때 채무자가 특정 보증서를 발급해 오니 그 특약에 당해 시설, 즉 기계기구를 설치하는 즉시 그 양도담보를 취득해라는 추가 채권 보전 조치를 특약상에 기재를 한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이 판례에 의하면 은행은 이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는지, 설치 시설이 실제로 잘 약속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 기기의 어떤 소유자가 채무자의 건지를 사실상 이제 뭐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합니다. 이 기계기구는 부동산과 같이 등기 대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등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기계기구의 어떤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를 따고 또 기계기구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가동 여부만 확인했습니다. 하고 또 양도담보 또한 취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채무자가 이제 제3자에게 이 기계기구에 대한 담보 설정을 해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양도담보 취득할 것이라는 이제 그 특약은 이행은 했지만 이 제3자한테 이 기계기구를 담보를 설정해준지 여부는 이 채무자가 얘기를 해주면 모르죠. 이때 그러면 이제 이 해당 시설대가 부실이 되어서 대위변제 청구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선관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설치 시설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혹은 나아가서 위 시설에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는지 여부를 조사했고 보증기금이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특약에 의해서. 근데 은행이 관련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까지 해서 사실상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 제공을 한 행위를 우리가 이제 그 채무자가 말해주지 않아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선관의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보증기금도 면책, 대위변제 청구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냐면, 물론 이제 연이어서 나오게 될 텐데, 기계기구가 설치되어서 이제 그 설치된 기계가 채무자 건지, 혹은 설치된 그 기계가 이미 제3자 담보 제공되는지 여부는 당장 그 채무자가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현장 조사가 나가고 실제로 그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채무자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 본인 거라고 인지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 등을 징구해서 이제 서류를 이제 수입을 해놓은 상태다 하면 그 어떤 그 정당한 선량한 어떤 주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례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보다도 기계기구를 이제 보증특약에 의해서 기계기구를 담보 취득했다가 기계기구가 중간에 없어지는 사례에도 우리가 선관의 주의 의무를 은행에서 다 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 청구를 할 때 면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이어서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보증특약에 의해서 양도담보로 일단 기계를 담보 취득해 있습니다. 담보 취득도 양도담보를 해놓고 그 관련된 보증서도 전에 게시되지 않고 일부 양도담보와 보증서의 일부가 남아서 담보 제공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건 결을 좀 보시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대출 9,4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용보증서 부분 담보로 90%를 일단 담보 제공을 받았습니다. 이때 당이 취득한 양도담보기계는 신용보증서 약관에 정한 보증특약에 의해서 이 보증서가 90%짜리 보증서가 발급될 때 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에 해당되는 즉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을 이용해서 매입한 기계기구는 양도담보 취득하라는 특약사항이 있어서 그 양도담보까지도 우리가 취득해놓은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증사고 발생 통지를 했고 당행에 양도담보기기구 무단 반출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보증사고가 발생되고 차주가 부실되니 이제 당행 직원이 현장에 나와봤겠지. 갔더니 이제 양도담보로 취득하고자 했던 그 기계기구가 이미 반출되고 없어진 케이스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신용보증기금에다가 보증채무를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대변제 청구를 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신용보증채무 이행 및 무단 반출된 기계기구 관련 일부는 면책되었다. 즉 이제 보증 대위변제 청구를 해줄 수 없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사례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네. 나오네요. 자, 요지는 앞서 우리가 판례의 기준은 우리가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기계를 매입했을 때
실제로 그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누구인지 소유인지 현장 조사하고 관련 서류를 진고하여 채권 보존이 양도담보로 되었다 하면 선관의 주의 의무를 다 하였다라고 간주를 하고 이제 보증기관의 그 면책을 주장을 못한다. 즉 보증기관에서 대의변제 청구에 다 응해야 된다는 어떤 판례였고, 이제 무단 반출된 사례는 어떠할 때 은행에서 이제 선관의 주의 의무를 다 했다라고 간주해 주냐 하면, 실제로 기계기구가 이제 시설대로 지원이 나간 이후에 보증서가 개입이 되고 보증서의 특약에서 문구에 의해서 양도담보까지 그 주담보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는 특약이 붙은 보증서에 의한 대출이라 하면, 저희는 실무자들은 반드시 그 보증서에 의한 그 기계기구가 양도담보 취득 이후에 양도담보 계약서를 진고함으로 인해서 그 선관의 주의 의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매 분기 혹은 매년 이 주기적인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정 주기적으로 그 현장 조사를 나가서 매월 며칠자에 해당 기기와 여전히 그 설치 장소에 설치가 되어 가동이 되고 있더라, 문제 없더라, 소유자나 담보 제공 여부도 차주에 의하면 문제가 없더라 등등의 기록을 사후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기록을 통해서. 이 실무자가 이제 매번 그 기기고 설치 장소에 나갈 수 없는 케이스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신용정보, 신용정보에다가 현장조사 위임을, 우리가 나대지 현장조사 위임을 주는 것처럼 동일하게 위임을 줘서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게끔 기록 관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선관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보시면 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제 양도담보 기기에 대해서 선관의 주의 의무자로서 담보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유의사항입니다. 근데 그 관리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을 위임을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실무자가 나가서 기록 관리하고 사진을 찍어서 어떤 그 기록 관리물을 계속 보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기금의 면책된 금액에 대한 보증금액 채무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당행이 선관의 주의 의무자로서 담보물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꼭 현장 방문 기록을 남겨놔라는 말입니다. 담보권 설정 시에, 최초 담보권 설정 시에 기계기구에 표차를 붙이고 사진 촬영을 하시고 최소 6개월에 한번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또는 출장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시거나 네오비스 연체 원장의 관리력 등의 담보물의 현재 상황을 입력해서 관리해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실무적으로 부실 징후가 발생되기 전까지 관리한 이력이 없다. 그럼 적어도 부실 징후가 발생됐을 때만이라도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기계기구가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6개월에 적어도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이 기계가 그 이후에도 계속 현장에 있더라는 어떤 그 현장 방문 결과를 임대차 조사 의뢰처럼 이제 현장 조사 보고 의뢰를 하게 되면 그게 관리 기록이 계속 임대차 조사 보고처럼 됩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에다가 위임을 주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양도담보기계의 무단반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그 즉시 이제 여신관리부나 그 담당 신사역과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앞서 우리가 이 사례에서는 기계가 일단 무단 반출되면 바로 그날 그 파출소 죄송합니다 경찰서죠. 지구단위대 가셔서 우리가 형사고발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보증기관의 면책 사유를 보시면 당행은 처분이 용이한 양도담보 기계에 대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점검하거나 관리대장을 작성, 표차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가지고 면책 사유를 명시했고요. 그리고 당행은 보증사고 통지 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양도담보 기계의 분실 사실만 확인하였을 뿐이고 분실 시기가 언제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또 면책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화재보험 사실은 담보물의 유지 보존 의무 이행과 무관하고 담보물의 분실 멸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당행인 신부의 구상권 확보를 위해서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 유지해야 할 선량의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서 면책을 한다라는 사유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기계기구의 보증서가 담보로 추가로 연동되는 기계기구를 담보로 취득했을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현장 조사를 6개월에 한 번씩은 실시를 해서 그 실시 결과물을 전산으로 관리를 하자. 실무적인 방법은 이제 기타 관리대장 하나 만들어서 그 실질적인 이제 점검 방법은 신용정보에 위임을 주고 그 결과물을 수시로 그 뒤에 별첨을 해서 관리하신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이렇게 소송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관리 기록만 있어도
이제 무단 반출이 언제,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전에 실시했을 때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6개월 이후로 무단 반출이 추정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유 설명만 할 수 있으면 최근에 이제 보증기금에서도 대입연제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진 않는 그런 어떤 최근의 어떤 형태를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은 계속 이어지지만 내용은 핵심은 그거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주요 면책 사항 중에 하나가 또 보증서 대출로 기존의 다른 대출을 상환한 경우입니다. 네. 보증기간에 이제 협의된 바 없이 보증부 대출 중의 일부나 혹은 전부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된 경우는 당연히 면책 사유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보증부 대출 실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도록 대출 상환의 시차를 두어서 관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내거나 혹은 또 뭐 현금 처리를 하는 등의 변칙적인 회수를 해도 이 또한 또 보증서 대출 실행 시에 이제 보증서 대출 실행 시점 전후 특정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여신 총액의 변화가 점검되기 때문에 그 면책 여부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또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반드시 어떠한 경우라도 그 해당 보증서 대출로 다른 여신을 상환하는 재원으로 쓰지 않도록 반드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 보증서 대출은 이제 종통도 한도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다라고 혹은 하지 말라고 실무적으로 지시를 받거나 또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도 거래에 입금되어서 일종의 상환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해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사실 보증약관을 잘 살펴보시면 한도성 거래 여신인 경우에는 이제 해당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한도 감액이 직접적으로 실행되거나 혹은 약정 해지가 수반되지 않았다 하면 한도 감액을 한도 거래 이제 보증부 대출을 실행해서 한도 통장에 돈을 넣었다 하더라도 한도 감액이나 이제 약정 해지 등이 직접적으로 수반되지 않았다면 종통된 한도 계좌나 당좌 대출 한도 계좌에 그 보증부 대출을 입금해도 대출 상환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통된 통장에 무작정 입금을 안 하는 걸로 대응을 할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는 입금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한도 감액이나 한도 해지가 되지 않도록만 사후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서 통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해서 대출이 실행된 경우 또한 주요 면책 사유가 됩니다. 보증서가 통지된 날로부터 60일이란 이제 첫날을 제외하시고 6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60일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를 기한으로 합니다. 그 기한 이내에 일부 또는 전부가 실행되어야만 보증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참고사항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한도에 보증서가 담보로 제공된 경우입니다. 한도 내 건별 지급 시에 보증 효력이 미칠 수 있는 이제 건별 거래 조건에 대한 내용인데 기업구매자금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1일이죠. 31일 이내에 발급된 환어음 또는 추심의뢰 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이때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초일로 산입하시고 후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1일 이내에 발급된 기업구매자금 환어음이나 혹은 추심의뢰서입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한도내 건별을 실행하실 때 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통지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증사고 통지기간이 하루라도 경과하면 당연히 면책 사유가 해당되어서 실무자분들은 이거 상당히 유의하시고 주의하시고 또 꼭 기억하시고 사후관리에 임해 주셔야 합니다. 주요 보증사고 내용에 따라서 실무자가 지켜야 할 보증사고 통지기일은 각 보증기관에 보증약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증약관. 본문에서는 사고 통지기한을 놓쳐서 면책된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할부상환 일대 2천만 원을 대출 지급했습니다. 보증비율은 100%였고요. 차주 분할 상환 원금을 원리금을 연체합니다. 보증재단에다가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는데 차주가 배우자 소유의 빌라 한 채를 제3자에게 1억 2천에 매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증재단에 보증서 대입변제 청구를 하는데 이때 신용보증재단은
당연히 보존사고를 지연 통보하여 구상권에 장애가 발생되었음을 사유로 면책 통보를 하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볼까요? 신용보존재단의 신용보존약관에 의하면 분할상환 원리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않아야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 달이죠. 한 달 이내에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기간에 통지를 안 해서 실제로 이제 채권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매각을 통해서 구상권을 이제 이 신용보존재단이 별도로 채권보존을 제출해야지 못했다. 사고신고 통지에 적기에 이루어졌다면 본인들이 그 해당 재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건데 라는 어떤 사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담보가 있든 없든 간에 채무자가 담보가 있어야만 이러한 면책 사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고 통지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루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사고 통지를 하셔야만 우리가 면책에서 자유롭다. 신용보존재단의 이제 이행이 보존재단의 그 대의변제 이행이 거절된 사유는 2014년 3월 21일 날 사고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연체가 발생된 거죠. 그러면은 한 달 뒤면 4월 21일 날 사고 통지를 그 안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사고 신고 통지서가 5월 7일 날 접수가 됐답니다. 해서 그 이후에 사고 통지가 늦어짐으로 해서 보존재단의 채권보존 조치가 조금 장애가 있었다. 즉, 그 채무자의 어떤 적절한 담보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시에 채권보존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다. 다 이 사고 신고 통지가 늦어졌다. 라는 사유로 해서 이제 전부 전액 다 보증부 대출 금액 전액 다 면책된 사항입니다. 유의사항은 차주가 보증서 담보대출을 분할상환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보증기간별로 통지기간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는데 사실상 보증기간별로 똑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보증기간의 약관에 보시면 그 보증사고 그 사유에 따라서 사고 통지를 해야 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리금 연체는 무조건 다 한 달이죠. 그래서 근데 물론 상이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약관을 통해서 반드시 통지기간을 숙지하시고 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통지해서 면책되는 사례가 없도록 꼭 유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한연기형 조건변경 보증서로 이제 갱신 처리를 한 경우에 면책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개별 보증으로 발급된 보증서의 기한연기형 조건변경 보증서는 기한연기를 제외한 갱신, 대환, 재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보증의 경우에는 다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도성 여신에 이제 발급되는 근보증의 경우에는 보증기간 내에 성립된 주채무에 대해서 보증 책임이 부담된다는 것인데 조건변경 통지서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증서에 의해서 성립된 주채무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거래에 의해서 그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보증서 구분 없이 근보증이든 개별보증이든 기한연기형 조건변경서를 가지고 갱신이나 대환장애 재취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근보증의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서 유권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이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 용도에 맞게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 기준을 꼭 잡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할인어음 보증특약을 위반한 경우의 면책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할인어음의 보증특약은 상거래가 수반된 상업어음에 한해서만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흔히 융통어음 등 이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어음으로 할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어음의 부도로 인해서 대변제 청구가 될 경우에 상업어음의 진위에 따라서 면책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무자가 융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성간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신용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상거래를 위장한 융통어음의 진위 여부가 이제 그 사실상 부도 이후에 융통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상업어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계약서, 거래증명원, 관련 계약서의 확인 등의 세부적인 검증을 하였고 그 자료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당시 상업어음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보증기간의 보증 책임은 유효하다라는 판례입니다. 이제 실무자는 할인 취급을 이제 할 당시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셔서 상업어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검증을 성실히 해줘야 하는 주요한 어떤 그런 사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보증서 대출 실행 금지를 위반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증약관에는 신용보증 부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 실행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차주의 연체나 회생, 그다음에 파산, 어원교환소의 거래 정지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보증 부실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도 내 건별 대출을 실행하시거나 개별 보증에 실행을 하시거나 혹은 기한 연기를 하시는 경우에도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한도 거래 내 건별 대출의 기한 연기는 한도 내 건별 대출의 기한 연기는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도 연기가 가능하니까 실무적으로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서가 담보로 제공되는 이제 할인어음 한도의 개별 거래를 할 때 기존에 지급한 할인어음 개별건이 예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제 부동하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상환을 요청해서 이제 회수된 이후에 한도 내 개별 할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그 보증서 기일과 대출 만기일이 상이한 경우에 대한 그 면책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잠시만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 먼저 대출기일보다 보증기일이 이제 짧은 경우는 보증기일이 경과된 이후에 대출의 연체로 인한 대위변제 청구는 당연 이제 보증기일을 경과를 사유로 전액 면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보증서 기일이 대출기일보다 이제 짧은 경우입니다. 근데 유독 사고가 보증기일을 초과해서 대출기일 만기일 전에 발생된 케이스, 이때는 당연 면책이 됩니다. 보증기일 경과로. 보증기한을 초과해서 연장한 경우나 그리고 보증기한 내에 갱신, 대환, 재취급으로 보증기한이 불일치한 경우 등도 모두 이제 보증기한 이후에 발생된 부실 사유로 인해서는 대변제 요청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전부 다 면책이 되고, 혹은 이제 당초 보증기한 내 부실 사유가 발생되었지만 부실 사유 발생 이후에 보증기한과 협의 없이 또 연장이나 재취급을 한 경우에도 면책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만약 대출기일이 보증서 기일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도 조건 변경 없이 보증기간이 자동적으로 대출기간으로 단축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이제 사고 사례를 보시면 대출기간이 보증기간보다 짧아서 보증기간이 이제 자동적으로 대출기간에 맞춰서 짧아진 경우인데 이제 별도의 조건 변경 수신 없이 기존 보증서는 이미 이제 길어 있지 않겠습니까? 대출기간은 실무자에서 1개월 짧게 실행해서 당초 보증서에 의하면 잔존기간이 한 달이 남아있다 판단하고 그 자정의 기간 동안을 활용해서 기한 연기를 하거나 재취급을 했다 하면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주로 면책이 되는 그런 사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니 어쨌든 이제 실무적으로는 보증서의 보증기일과 대출 만기일을 반드시 일치시켜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이제 지속해서 계속 면책 사유로 이제 발생되고 있는 이제 착오로 인한 보증 해지 통지권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해지 조건부 시설 자금 보증과 관련해서 빈번히 이제 착오가 생기는 내용인데, 핵심은 보증 특약에 의해서 보증서가 일부 해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발급된 보증 비율은 유지되기 때문에 대출 잔액이 감액 후에 그 보증서가 부담하는 보증부 대출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보증 해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해당 사례를 통해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조건부 시설자금의 보증채금의 범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례가 조금 구체적으로 남아있네, 그치? 일단 시설자금 대출을 15억을 실행을 했습니다. 15억 실행할 당시에 보증비율은 80%, 보증해지 요구금액, 즉 시설 목적물이 준공되는 즉시 1순위로 담보 취득하시고, 이 보증비율 80짜리 이제 최초의 보증대출은 이제 12억이겠다, 그치? 이 12억 중에 8억은 해지해 주세요라는 특약이 붙은 케이스입니다. 해서 해당 시설 담보 취득 후에 보증금액을 12억에서 8억 감액해서
4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대출금이 5억 원이 일부 상환이 되어서 10억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로 5억 원을 또 상환하셨다, 그죠? 예. 보증잔액은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대출금 1억 원을 일부 상환을 했습니다. 다시 4억.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 당초에 보증해지 요구 금액은 8억을 했습니다. 비율을 감액하라는 게 아니죠. 8억을 감액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12억 중에 8억을 감액하게 되면 4억. 그러면 이 4억이 역으로 보증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이니 4억이 보증 비율이 80%가 되는 이 보증부 대출 금액은 5억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핵심은 이 대출 잔액이 15억의 대출 잔액이 감액 이후에 이 4억이 커버하는 보증부 대출 금액 5억이 될 때까지는 어떠한 상한이 있다 하더라도 보증부 대출 이 보증 잔액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대출이 15억 이후에 5억이 한번 상한이 됐습니다. 보증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5억을 상환해서 5억이 됐습니다. 보증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 4억은 여전히 5억을 보증부 대출로 하여 80%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 잔액이 5억이 될 때까지는 절대 보증 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 이후에 1억이 상환됐습니다. 그러면 보증부 대출 중에 1억이 상환이 됐으니 그 1억의 80%인 8천만 원이 보증 잔액에서 감액이 되어서 해지 통보가 되고 3억 2천이 보증 잔액으로 나타나야지만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해지 조건부 시설 보증에 어떤 이런 특수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증 해지 통보가 일괄적으로 전산 버튼 하나로 보증 해지 통보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필터링이 안 되고 간혹가다 이제 해지 통보가 되거나 혹은 담당자가 이 보증부 대출 금액, 보증 비율이 유지되고 있음을 간과하고 어쨌든 해지 이후에 이 대출 금액이 4억이 남아 있으니 대출 잔액의 4억의 비율로 계산해서 이제 15억 중에 일부라도 갚아지면 5억을 이번 케이스를 사례로 설명드리면 5억이 상환되었다 하여 이 4억 또한 이 15억 중에 4억의 비율만큼 즉 5억의 그 비율을 곱해줘서 보증 해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대입변제 청구를 하는 보증사고 발생에 보증 청구를 하니 응당 우리가 받아야 될 보증 비율 금액만큼을 대입변제 청구 받지 못하는 일단 한번 해지가 되면 대입변제 청구 실수였다 안 됩니다. 이거 해지 통보가 되면 원복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지 통보를 할 때 이러한 해지 조건부 시설대에 관련된 보증서는 유념해서 그 전산으로 일괄 해지 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점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수탁 보증에 대한 면책 사례입니다. 이제 먼저 수탁 보증은 보증기관과 업무 위탁 계약에 근거해서 이제 보증서의 발급 심사랑 발급 업무를 당행해서 처리하고 보증대출을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도 초반에 활발히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신규 취급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이제 협약에 의한 보증심사 대행으로 이제 그 변경되었죠. 그래서 은행에서 재본서류를 수집하고 보증기관에 접수하면 보증기관에서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탁보증 신규 업무는 사실 이제 거의 없지만 이미 취급한 수탁보증부 대출의 연장이나 갱신 이슈는 여전히 진행되고 이제 있어서 그 관리상에 특별히 유의해 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수탁보증의 대표적인 사례는 면책 사례는 관련 대출 취급 시에 징구 서류가 미비되어서 면책된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는 이제 해당 업무 매뉴얼을 꼭 숙지해서 관련 서류가 빠짐없이 징구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수탁보증 관련 내용은 당행 규정의 업무 매뉴얼에서 열신의 담보 및 보증 카테고리에 수탁보증심사 요령 및 이제 그 운영 기준이 등재되어 있으니까 그걸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구매자금 대출 보증특약상에 명시된 판매업체와 이미 실행된 개별 계좌의 판매업체가 상이한 경우에 대한 면책사항입니다. 보증특약으로는 특정 업체와 거래되는 기업구매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보증 책임이 이제 부과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그 보증특약을 무시하고 다른 상대방과 청구가 들어온 한엄이나
혹은 이제 기업구매자금 환원 추심 명세서에 의해서 이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이때는 당연히 면책 사유가 되는데 사건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5천만 원 지급했습니다. 한도는 1억 5천만 원이 됐고요. 보증서상에는 본보증서는 판매업체가 땡땡철강인 경우에 한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라는 특이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땡땡철강이 폐업을 해봤어. 그래갖고 별표 철강을 판매처로 한 기업구매자금 대출이 1억 원이 지급이 됩니다. 땡땡철강 구매자금 대출 5천만 원 결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한도 내 1억 5천 중에 5천만 원을 땡땡철강으로 일단 시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 1억은 이 땡땡철강이 폐업되고 나니까 별표 철강을 가지고 1억을 지급한 거라. 그러니까 1억 5천을 다 썼죠. 그 이후에 땡땡철강 구매자금이 5천만 원 결제가 됐습니다. 상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앞에 남아있는 이거 별표 철강 판매처로 한 기업구매자금 대출 1억을 보증채무 대입변제 청구를 했는데 당연히 면책사유가 해당돼서 보증채무 이행 거절이 됐겠죠.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이런 실무적으로는 땡땡철강에만 한해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했다. 근데 땡땡철강이 폐업을 해서 더 이상 거래를 못하는 경우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증서 조건변경 요청을 해야 됩니다. 특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보증기금에 해당 담당자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그 판매처가 제한되어 있는 보증특약을 땡땡철강에서 별표 철강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협의하고 조건변경 수신이 보증서가 수신이 될 경우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기타 보증서 대출의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담보 보전 의무는 이제 보증기관에서 특정 담보를 1순위 건전한 설정 등으로 이제 담보 취득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증기관과 협의 없이 담보를 무단 교체하시거나 혹은 일부 해지 또는 전부 해지를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담보물이 보증특약 등으로 보증기관에서 이제 담보 취득을 요청한 대상은 아니지만 보증서 대출이 이제 피담보 채무와 연결된 이 피담보 채무와 연결된 담보를 관련 담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특약에서 이 담보를 취득하세요라고는 안 했지만 실무자가 보증서 대출 취급 이후에 피담보로 연결해 버리면 관련 담보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관련 담보라 하면 차주의 신용 상태가 정상인 경우에는 당행의 재량에 따라서 담보 해제 등의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 차주의 신용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보증사고 통지 전이라 하더라도 연체 등의 이제 보증사고에 해당하는 그런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특약 등으로 명시되지 않은 담보라 하더라도 보전의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해서 그 담보 처분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관련 담보 여부는 다시 설명드리면 피담보 채무의 연결 여부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실무자는 가급적이면 보증서 대출을 기타 담보에 연결하는 피담보 운용을 이제 지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물이 특약으로 담보 취득을 한 대상이 아니고 피담보 채무에 연결되는 등의 관련 담보도 아닌 경우에는 담보 해지 등의 이제 처분이 은행의 단독 의사에 의해서 당연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부도 전후에 담보물을 이제 임의 매각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안국산업의 여신담보 현황을 보시면 대출 79억의 공장 설정이 이제 1순위로 이제 담보 취득이 되어 있었고 신용보증서가 3억 들어와 있고 아파트가 10억이 담보 취득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채무자 부실이 발생했고요. 지점에서 공장 원매자와 접촉을 해서 47억의 이제 매매가 제의가 들어왔고 공장을 48억 5천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당행 대출 79억 중에 47억을 해소를 했습니다. 임급채권 1억, 후순위 대상자 5천만 원 공제 후에 신용보증서 대출 3억 원도 회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부도거래처의 담보물을 법원의 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원매자를, 그러니까 매수자를 물색해서 지점에서 직접 임의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조기 회수 및 평균 낙찰률 이상으로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앞서 보시면 이제 이게 감정가는 54억이었거든요. 감정가는 54억인데
이게 실제로 경매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1, 2차 유찰이 계속 이 공장같이 특히나 특정 이게 50억일 감정가 50일 정도의 공장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이러한 공장은 매수자가 제한적이라서 경락자가 제한적이라서 경매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그 뭐 1, 2차까지 유찰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이제 특정 대형 공장은 그 설치된 기계 기구도 특수한 어떤 제조에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동일한 업종이 아니면 이 공장이 제가격을 받고 낙찰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이제 인지한 영업점에서는 47억 5억에 이제 매매가 제의를 일단 했다가 47억 5천에 근데 실제로는 1억을 더 받아서 48억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경매보다 원매자를 빨리 찾아서 부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제 그 원매자와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실질적인 그 횟수나 평균 낙찰률 이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이제 원매자를 물색해서 임금 채권자뿐만 아니라 후순위 저당자 채권을 감안해도 경매나 대외 매각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대출금 회수했고 당연 자산 건전성 제도에 기여했다. 예, 자산 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이다. 실제로 부실로 인한 이제 그 신용 부실로 인한 회수 충당액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원매자를 물색해서 그 리스크를 줄였다라는 설명입니다. 만약에 이게 경매로 진행됐다 하면 54억 6천의 평균 감정가죠. 감정가의 평균 경락률이 80%. 거기 임금 채권 빼면은 42억이 들어왔을 건데 실제로 매각은 5억 정도 더 받아서 했죠. 6억 정도 더 받아서. 근데 이제 보시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검토해라. 다시 말하면 당행 저당권이 감정가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출금액도 감정가를 상회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사회행위는 이제 당행 설정이 1순위 되어 있다 하더라도 2, 3, 4, 4순위의 다른 채권자 혹은 담보물에 건전한 설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와 채권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채권자들이 당행의 어떤 부실징의 우위에 이제 매각을 통해서 당행 채권을 1순위로 회수했다 하면 이제 이 다른 채권자들이 이제 일종의 사회행위, 야, 이게 너 이거 담보를 처분 안 하고 경매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하고 가압류 등등을 행사해서 너거 경매 낙찰가액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더 많이 만약에 낙찰이 되었다 하면 이제 후순위에 가압류가 됐던 담보물권자들이 나도 경매를 받아서 배당 요구에 따른 배당을 받아서 채권 회수가 가능했을 텐데 너희 때문에 너희의 단독적인 어떤 매각 담보 매각에 동의하는 그 행위 때문에 이제 채권을 보전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여 사회행위로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올지 안 올지 우리가 이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뒷단에 있는 채권자들이 사회행위로 인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런 기준으로 해석을 하셔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매각을 했을 때 사회행위에 대한 소가 제기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담보물을 매각을 했을 때 담보 채권을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채권 회수금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사회행위다라고 간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거 만약에 경매에 들어갔으면 더 많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너희가 이제 매매가를 아주 낮춰서 10억짜리 5억에 매각해서 너희 대출만 충당을 했으니 이거 우리한테 불리하다. 사회행위 소를 제기하겠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매각을 결정하실 때 감정가 수준 혹은 시세 수준으로 충분히 매각이 가능한지 해서 이제 평균 경락률과 낙찰률을 고려하더라도 이게 이제 제3채무자에 의해서 이제 사회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가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한번 검토해보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관련 담보물 해당 여부 검토. 관련 담보물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보증서가 있었어요, 대출. 그래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관련 담보물은 부동산 처분 행위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관련 담보가 아니었다라고 간주되는 거죠. 매각을 자유롭게 하고 문제는 또 보증서 대출도 회수를 했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보증서 대출을 부득이하게 그 이제 지점에서 원매자를 물색해서 담보물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받아서 보증서 대출을 일부러 갚거나 못 갚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이 담보물 매각 행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관련 담보라면 보증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관련 담보물이 아니라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담보물인지 해당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시고 이 직접적인 어떤 원매자 물색을 하셔야 되고 사회행위 취소 여부도 반드시 이게 혹시 해당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검토하신 다음에 지점 자체적으로 매각 의사를 타진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실 예상 여신 담보물에 대한 회수 예상가 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
관리점에 이관이 됐든지 혹은 관리점에서 이관됐던 여신을 재이관 받아와서 수관을 받아와서 매각을 하여 정상적인 채권 회수 금액을 더 늘리거나 하는 형태에 있어서 그 보상 조치도 설명하고 있지만 부실 예상 여신에 대한 담보물 회수 예상가를 반영해서 이제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담보물 매각 관련 업무 유의사항입니다. 부실 발생 후에 혹은 임박 시점에 부동산 담보물 원매자를 물적해서 임의 매각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이해관계인 매수인에 대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수인 추가 대출을 부과해서 운전자금 부족 등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영업점장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점장이 너무 적극적으로 지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까지 어떤 중재 역할을 하시고 결정적으로 매각 행위와 매수자의 매수 행위는 본인들끼리 당사자들끼리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업점 기여보상제도 활용 시에는 사회 이제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아까 사회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저가의 매각 유도를 영업점장이 적극적으로 해서 사회 행위에 소가 제기된다든지 아니면 또 뭡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등이 막 또 오는 법률적인 어떤 소의 자유를 열려면 가급적이면 그 적극적인 개입은 이제 장은 열어주시되 매각과 매도의 어떤 결정은 매도와 매입의 결정은 당사자들이 할 수 있게 하고 혹은 그 금액은 중요합니다. 이게 채권자의 저은행은 채권 보전에 일차적으로도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사회행위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각 금액을 적절히 이제 제한선을 두고 가이드를 주시고 그 매각이 원매자 물선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조금 적절한 수준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조금 더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판례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시고 당연 책임 분담 부분에 대한 채권 보전을 은행에서 별도로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만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면 보증서를 부분 보증서 80%짜리를 담보를 취득을 했습니다. 1억 중에 그러면 80%인 8천만 원은 보증서가 커버를 할 거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이제 신용으로 남게 되니까 실무자는 이 2천만 원에 대한 담보를 예금으로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 담보 2천만 원은 우리 당의 신용 분담 부분에만 해당되는 거야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게 이 판례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예금도 결국에는 이 보증서 담보에 보증서로 이미 커버되는 것까지도 이 예금의 어떤 담보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신용위험 분담분에 대한 별도의 담보 운영은 의미가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예 신용으로 분류하시거나 신용분담 책임 부분은 순수하게 신용분담 책임으로 분류하시거나 별도의 채권 보전 조치를 검토하셔서 부동산에 연결을 한다면 관련 담보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담보 처분에 영향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상기하시고 담보 운영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사고 발생 이후에 대출금 회수 충당 순서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채권자의 통지 의무 또한 요즘엔 전산으로 다 대응이 되고 있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상으로 그 보증서 담보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같이 한번 그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판례 내용이나 제도에 대한 설명들은 여신의 정서에서 가장 잘 설명을 또 해주고 있어서 충분히 자가학습을 통해서 익혀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장시장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증서 담보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